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흔히 카르마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뱃속에서 자란 친자식은 없지만 눈물로 맺어진 특별한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의 인연은 혈연 관계만큼이나 강한 유대와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혼 후 남편의 딸들로부터 받았던 강한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첫 남편을 사고로 잃고 3년간 혼자 지내던 저는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 식당의 단골이었고 그의 동료가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자 친구는 망설임 없이 저를 떠올리며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이나 공단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다정다감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까 두려워했던 저와 남편은 서로를 만나며 혼자인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단순히 동지의 이상의 따뜻함을 느끼며 함께라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가볍게 만나며 교제만 하라고 조언했지만 제가 재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에게는 딸 2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큰딸은 13살, 둘째 딸은 6살로 엄마를 잃은 큰딸은 어린 동생을 돌보며 사실상 엄마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아버지 대신 새벽에 동생을 돌보고 타가소에 보내거나 집안일을 했고 나이에 비해 특이한 삶을 살았다. 아내 없이 2딸을 키우는 남편보다 첫째 딸이 더 불쌍해서 결심했고 기다리던 아기 천사를 만나지 못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다. 남편과 결혼하면 딸 2을 낳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내 자식인 것처럼 처음부터 끌렸다. 하지만 내 마음과는 달리 첫 만남은 별로였다. 세인아, 세아야, 이리 와서 인사해. 앞으로 나하고 잘 지내야지. 아, 중년 여자는 누구야? 안녕. 중년 여자는 아빠 친구야. 김세인아, 인사하지 마. 김세인아, 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웃으며 어른들한테 자주 인사하라고 했어. 난 그러지 않았어. 아, 왜 그러니? 괜찮아. 어머, 이리 와. 왜 안 와?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르는 둘째 아이와 달리 첫째 아이는 나한테 엄청 조심스러워. 그는 나를 그렇게 싫어해서 아버지가 그래 하고 꾸중하면 나를 내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첫째 아이가 나를 몹시 싫어해서 걱정하는 나를 보고 친구들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래, 지선아. 아무리 잘해도 남의 자식을 키울 공로는 없어. 딸이 2밖에 없으니 아들 하나 낳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했어. 다시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공로는 생각도 안 했다. 가을이를 키운 건 은혜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걱정은 내가 엄마 노릇을 하려는 욕심이 자식들을 더 다치게 할까 봐서였다.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새엄마가 자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까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 새엄마는 겨우 13살, 6살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일찍 성숙해져서 내 자식처럼 자라고 싶어하는 큰아이를 내 욕심이 이겼다. 남편과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처음 이사한 날을 기억한다. 20년이 넘었지만 그날 큰아이가 한 말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내 가슴에 남았다. 호기심 어린 얼굴로 나를 따라다니던 둘째 아이와 달리 큰아이는 그냥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문을 쾅 닫고 재촉하는 남편을 막으려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집안 곳곳에 아이들의 엄마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냉장고에는 어른의 깔끔한 필체로 쓴 명태국과 대구찜 요리법이 있었고, 노랗게 변한 꽃무늬가 있었다. 식탁보, 의자 커버 등 집안 인테리어 소품을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집안을 귀엽고 생기 넘치게 꾸미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육원과 학교에 보낸 후 전에 없던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리 청소하고 살아도 13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쌓인 먼지가 집안 곳곳에 숨어 있었고, 그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스탠드 등 혼자 옮기기 힘든 대형 가구를 옮겨서 숨은 먼지를 찾아내 쓸어내고 청소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탁하지 않은 담요와 가방에 쿠션 커버를 넣고 세탁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바닥이나 선반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고 청소하는 건 진공 청소기로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런 원단 제품을 빼고 교체하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털고 주침실과 아이들 방의 이불과 베개를 빨고 걸고 얼룩이 난 천 제품은 욕조에 담가 얼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곳에서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얼룩을 청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불이 없는 집을 본 큰아이는 깨끗해진 집을 보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식탁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큰아이는 노랗게 변한 식탁보와 거실 테이블과 선배들을 장식했던 뜨개질 품목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뜨개질 취미가 있어서 여기저기에 뜨개질 품목과 작품이 많았지만 노랗게 변하거나 먼지가 쌓여서 그대로 두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욕조에 넣고 담가서 먼지를 제거했지만 아이들은 없어진 줄 알고 화를 냈습니다. 내게는 전처의 취향과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일 뿐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왜 마음대로 치우니? 아, 꼬마야. 아니, 왜 마음대로 치우니? 아니, 내가 치우는 게 아니야. 네가 집에 들어왔으니까 다 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저기 식탁보, 여기 의자 커버, 이불, 베개, 쿠션 다 주인이 있는 거야. 왜 마음대로 치우니? 짜증났어. 변명도 하기 전에 큰딸인 엄마한테 말했지. 나는 물건을 버리는 계모가 됐어. 그때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닫고 사과하려고 했는데 첫째 아이가 울면서 집을 나갔어. 내가 아이에게 박힌 돌을 빼려고 굴러온 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계모라는 자리는 생각보다 아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고 남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엄마도 되겠다는 약속이 생각보다 욕심이 많은 게 아닐까 싶었다. 아이가 떠난 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아이를 찾을 방법도 없었고 남편이 엄청 화를 낼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연락을 해야 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첫째 아이에게 바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쫓아가서 놀이터와 학교를 온통 수색했지만 아이는 없었다.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달려와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찾으러 나갔고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둘째 아이를 데리고 집에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집을 뛰쳐나와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고 내게 짐이 된다는 사실에 울었던 일. 그때 내 곁에 있던 둘째 자식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엄마, 왜 울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첫째 자식과는 달리 둘째 자식은 아빠가 엄마를 불러달라고 하는 말을 순순히 듣는 순진한 자식이었다. 그리고 둘째 자식이 언니 방에 가서 뭔가를 꺼내왔는데 그것을 보고 나는 매우 놀랐다. 케이크 상자였다. 그 안에 구겨진 그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정체는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빠가 엄마가 지금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엄마의 오래된 사진을 다 없애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큰딸이 왜 그렇게 예민했고, 왜 제가 엄마 물건을 만진 것에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남편이 저를 생각하며 테이블 유리창과 선반의 액자에 있던 아이들의 엄마 사진을 다 없애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큰딸이 크게 다투었고, 둘째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남편이 화가 나서 찍은 아이들의 엄마 사진을 다 가져가서 구겨버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 찢어진 사진이 들어있던 케이크 상자는 사실 엄마가 큰딸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온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파티 중에 갑자기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케이크 상자는 큰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 케이크 상자를 소중히 여기고 아빠가 찢어버린 엄마 사진을 그 안에 넣은 큰딸의 심정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 큰딸은 그날 자정에 남편의 손에 끌려나갔다. 내가 들어왔다. 나와 친했던 남편의 직장 동료가 같은 나이의 아이를 두고 있었고 그 집에 있었다. 그 집에서 나는 큰아들의 말만 들었고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아이를 찾으러 온 남편에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내쫓았다.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그는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와서 그 제품에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에 마침내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세인은 엄마에게 그렇게 애착을 느꼈다. 아이가 엄마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 아이가 새 엄마를 마치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듯이 방일까 궁금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심하게 꾸중했을 것이다. 그 아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들어왔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희미하지만 언제 질식할 것처럼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불안하고 무서웠다. 미안해. 그냥 다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을 뿐이야. 남편이 다시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큰딸 김인희가, 아니, 내가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남편이 더 세게 밀어붙였어. 급히 남편 팔을 잡았지만 소용없었어. 미안해. 첫째 아이 입에서 간신히 나오는 엄마 소리가 너무 가슴 아팠어. 남편이 아이가 날 엄마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얼굴을 찡그린 뒤에야 방에 들여보냈어. 그날 남편하고 엄청 싸웠어. 상황 완전 이해돼. 갑자기 낯선 아빠 친구가 들어와서 새엄마라고 했어. 13살짜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너 스스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상사의 버릇을 고쳐야 돼. 그러면 4개가 너를 무시할 거야. 김수희가 얼마나 독한지 모르잖아. 독이 되어야만 했어. 엄마가 병들어 죽고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해. 지금은 세나랑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넌 짜지 않아. 넌 내 딸이야. 짜다는 건 짜고 어른이 된 아빠로서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요리하고 빨래하고 네가 하던 일을 하는 건 네가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야. 제발 부탁이야. 애들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줬으면 좋겠어. 난 괜찮아. 그러니까 허락 없이 엄마 물건이나 사진 건드리지 마. 어머, 알았어. 알았어. 네 편의를 위해 내가 하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왜 다들 이러는지 모르잖아. 남편은 어느 정도 동의했지만 그도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서 그 뒤로도 아이의 태도를 문제로 삼는 경우가 많았어. 다음 날 남편을 직장에 보낸 후 학교에 가는 큰딸을 붙잡고 야 세인아. 큰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에게 내 진심을 말해야 했다. 그 여인이 틀렸다. 너도 가져가야지. 하지만 엄마가 만든 식탁보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빨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허락 없이 엄마 물건을 만지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일은 없을 거고. 그럴 때조차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기만 했어. 그리고 엄마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 아빠가 없을 때는 이모라고 부르면 돼. 뭐 필요하면 편하게 전화하면 돼. 그 뒤로는 큰아들과 직접 부딪힌 적이 없어. 큰아들은 아빠가 있든 없든 날 찾아오지 않았어. 집에서는 엄마가 필요 없는 것처럼 지내니까 내가 할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큰아들이 마음을 터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남편과 상의해서 정한 규칙이 있었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내가 철저히 관리해야 했어. 아이 용돈이나 생필품 사는 것 같은 건 아빠가 아니라 내가 해야 했어. 물론 돈이 필요한 일이 아니면 큰아들은 정말 나에게 올 필요가 없었지. 큰아들이 이모가 되는 게 쉽지 않아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야, 거기라고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가와줘서 고마웠어요. 돈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돌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할까봐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노력을 알아봐준 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 오기 전에 세운 결심 중 하나가 큰아들이 제 나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자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마가 하던 걸 완벽하게 해내서 큰아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어요. 둘째는 너무 어려서 기억도 나지 않을 때 엄마를 잃었고 이상한 환경 변화 때문인지 말을 하지 않아도 라고 하는 언어틱이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의미 없이 라고 하거나 말할 때 라고 하고 목소리에 를 더하지 않는 한 대화를 잊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다소 무관심한 사람이어서 이 집에 오기 전까지 그에게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정신적 안정이 우선이라는 의사의 조언을 따르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몇 주 동안은 아이를 보육원에도 보내지 않았다. 영양가 있는 식단을 계획하는 것부터 식탁을 차리고 제때 깨끗이 씻기는 것, 보육원에 가지 않을 때 놀이터에서 신체적으로 놀거나 문화센터와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일, 그리고 잠시 동안 언어치료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것까지. 어느 순간 그의 틱 증상은 사라졌다. 엄마, 아빠, 너, 언니가 그린 것이다. 둘째 아이는 더 이상 보육원에서 불필요한 감탄사 없이 그린 우리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큰아이와 나는 가장 행복했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나는 놀랐고 자랑스러워서 놀라서 웃으며 아이를 안았고 그때 큰아이와 나는 눈을 마주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렵에 큰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 같다. 자신의 삶을 제쳐두고 동생을 돌볼 만큼 성숙해진 큰아이는 동생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둘째 아이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큰아이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중학교에 진학한 큰아이가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들과 크게 싸우다가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해온 것이다. 나는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히 학교로 갔는데 아이들의 얼굴에는 마치 싸운 것처럼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나는 잠시 화가 난 감정을 접어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큰아이가 계모 밑에서 잘 지낸다는 소문이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큰아이 앞에서 신데렐라 노래를 부르며 마치 들으라고 하듯 불렀다. 신데렐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고
그들은 그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변명했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그저 걔 엄마 밑에서 자란 큰아이를 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아이가 잘못해서 공영에 처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피해자가 있었다면 걔 엄마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사과해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섰어. 잘못한 게 없는 내가 부끄러웠어. 그런데 큰아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두려움에 머리를 숙이는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고 참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세인 엄마를 괴물이라고 놀렸어? 아니,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불렀던 거야. 거짓말하고 싶어? 어른들이 거짓말하고 친구들을 놀리는 건 괜찮아. 아, 정말 싫어. 진짜 사람을 왜 잡아? 야,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막는 거야? 넌 그 애를 모르잖아. 야, 너도 알잖아. 부모라면 아이가 뭔가 잘못하는 걸 보면 바로 막는 법을 알아야지. 학교에서 반 친구 기분 나쁘게 했어도 그냥 무시하는 게 옳지. 고슴도치야. 너 정말 웃기잖아. 누가 날 보면 나쁜 부모라고 생각할 거야. 야, 들어보라고. 아니, 세인이 엄마가 된 지 2년 됐다고 했잖아. 육아에 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 홈스쿨링 레슨은 어디서 받아? 좀 지나치잖아. 애들이 세인이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기분 좋아지게 하잖아. 세인은 애들이 엄마 흉내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엄마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엄마로서 잘하고 있는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잘 알아. 배가 아파서 14년 동안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훨씬 잘하고 있어. 야, 좀 심하네. 네 자식이 내 자식한테 더 심한 짓을 했어. 알아. 나중에 다 들은 친구가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건 정말 너답지 않다고 했어. 엄마가 된 거야. 갈등이 싫어서 더러운 일은 피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들 문제가 되면 더러운 일을 밟고 싶어. 상상도 못했던 대처법이었다. 그게 옳고 현명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자식이 졸업할 때까지는 신데렐라 노래를 듣고 가족사를 비웃거나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상처받는 일은 없을 테니 달려가서 꾸중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온 아이가 거실에 앉아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미안해. 아니 세인아, 잘못한 게 없어. 그런 일이 생기면 꼭 엄마한테 말해야지. 라고 했다. 오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배가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그런 일로 혼자 고생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큰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더 말할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고 큰아이는 조금 주저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 남편은 야간 근무를 나가 있었고 둘째 아이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조용한 거실에 남긴 말이 밤새 내 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큰아이는 친구들과 싸운 후 너무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했지만 선생님은 친어머니가 없어서 편히 되어주지 않는 듯 했고 아빠를 생각해서 혼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내가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실제로 보고는 몹시 낙담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사과할까봐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마지못해 사과할까봐 바로 상담실에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그의 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에게 제 깊은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제가 둘째 아들처럼 그를 부드럽게 대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애정이 많고 재밌던 둘째 아들과는 달리
큰아들은 원래 솔직하고 자신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딸 사이에는 감정적 유대감이 부족했고 그들은 다정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랐어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욕심을 버렸을 때 정말 관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를 듣고도 욕심이 없었고 엄마라는 단어가 부러워서 잔소리 한번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요. 시간이 빨리 흘러 큰아이가 20살이 되어 대학에 들어갔어요. 큰아이가 갑자기 독립을 선언했어요. 대학이 집에서 멀지 않은 데도 갈 수 있고 모은 돈과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혼자 살겠다고 했어요. 큰아이의 독립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만 허락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여자가 허락을 구해야 할 독립이 아니에요.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야, 넌 독립적인 여자잖아. 왜 독립을 이야기하니? 20살이라고 다 큰 어른이잖아. 그 정도 돈 있으면 내 학비 내줘. 없으면 대학 안 가고 혼자 살 거야.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 같지만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열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듯이 사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아. 난 그럴 수 없었어. 남편은 충실한 아빠이자 의리 있는 사람이었지만 화가 나거나 술을 마시면 주저하지 않고 화를 터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곤 했어. 재혼한 지 1년 후에야 그런 면을 처음 봤어. 다른 아들들보다 엄격하고 애정 표현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욕설을 하고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말을 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 야야, 널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너 같은 사람도 딸이야. 내 인생이 불쌍해. 생각은 어때? 머리 장식으로 사는 거야. 그 머리로 뭐 공부할 거야. 그럴 거면 공장이나 뭐 그런 데 취직해서 집안일이나 해. 사기꾼이 뭔지 알아? 다들 너 같은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해. 집에서 새를 날려보라고. 직장에서 뭔가를 따라가려고 술을 많이 마셨던 날인데 학원에서 아이가 결석했다는 전화를 받고 남편이 딸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했어. 너무 충격에 빠져서 남편을 떠났지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그 후로는 나한테도 그 말을 숨기지 않았어. 생사의 주제, 좋은 새 남편을 만나서 팔짱을 끼고. 글쎄,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버는 남편이니까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아이도 못 낳고 나 덕분에 아이 둘 낳고. 아, 나도 나보다 예쁘고 엄마도 여자 3명이나 시집 보냈잖아. 아, 하지만 난 점이 2개라서 힘들었어. 얼마나 슬펐을까. 다 그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정도로 이혼을 여러 번 생각했어. 혼자 사는 게 낫겠다며 친구를 붙잡고 울던 날도 많았고 과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이었어. 남편이 엉뚱한 이유로 아이들을 쓰레기통처럼 대하고 쓰레기 같은 말을 뱉으면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불러내지고 잠도 못 자고 바닥만 쳐다보곤 했어. 그들이 대꾸하면 온 집안이 무너지고 난장판이 벌어졌지.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 남편의 화살을 내게 돌릴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 그냥 앉아서 그의 거친 말을 듣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 말을 듣는 걸 보는 것보다는 나았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생각했지만 제 재정 능력이 저를 막고 있었고 남편이 지어준 지붕 밖에서 살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언어적 학대와 드문 폭행을 견뎌낸다면 보통은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했습니다. 그런 기질의 남편이 20살이라는 이유로 큰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 야, 너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너는 바보야.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돈으로 호사스럽게 살았을 때는 괜찮았어. 술값은 어디서 모아. 할 수 없는 말은 하나도 못하고 큰아들의 머리를 때리고 만지기도 했어. 놀라서 남편 팔을 잡아서 달래려고 했는데 화살이 기다렸다는 듯이 날아왔어. 왜 만지지 않아? 왜 그렇게 기뻐해? 남의 자식 키우면 갈비뼈 하나가 저절로 빠진다고 하잖아. 너무 기뻐서 춤출 때가 된 줄 알아.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배가 아픈 딸이 집을 나갔을 때 너도 그랬을까? 그냥 빨리 나갔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래서 개엄마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나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그냥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잡기도 전에 큰아들이 그 자리를 발로 차고 나갔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나는 새인 세나야. 어떤 마음으로 키웠어? 얼마나 많이 키웠어? 이단이야? 아, 과장하지 마. 내가 엄마로서 노래를 잘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야. 이런 말이나 저런 말을 할 필요 없어. 내가 왜 자격이 없니? 낯선 사람이 내 자식을 너한테 맡겼으니 함부로 말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뭐 하든 내 자식이야. 내가 내 자식을 두더지처럼 대하는 줄 알아? 그날 나는 남편과 크게 싸웠고 남편이 첫째 아이 학비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첫째 아이 학비를 냈다. 아빠 돈으로 호사스럽게 산다는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첫째 아이에게 오래전에 비상금을 스스로 모았다고 설득했는데 남편이 비상금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남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돈을 두고 갔습니다. 사실 큰 돈은 필요 없어서 그대로 쓴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말로 자식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자식들이 따로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명절 때마다 한 번은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어 첫째 아이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첫째 아이는 항상 반찬을 주었습니다. 고맙다고 5만 원, 1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게 전혀 싫었습니다. 모녀 관계라고 하면 반찬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재밌는데 큰애는 너무 날카로웠어요. 큰애가 집을 나간 것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피난처가 되어줬거든요. 시간이 지나 큰애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부탁을 하러 연락이 왔어요. 큰애 같지 않은 부탁이라 긴장도 했지만 부탁을 한 번도 안 해줘서 기뻤어요. 상현이가 다른 회사로 정은을 가서 걱정도 했지만 일단 주말 부부로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좋아서 이직하는 게 걱정인데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복리후생도 좋고 지금 사는 집과도 가까워요. 서인이가 크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붙어 있어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단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서인을 돌봐줄 수 있나요? 야, 서인이가 1살도 안 됐는데 남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 대신 엄마한테 베이비시터 비용 줄게.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아니, 엄마가 해줄 거야. 세인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친어머니처럼 편하게 지내라고 하는 게 날카로워. 계산이 좀 엉뚱하긴 했지만 첫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 눈에 넣는 게 낫더라도 곁에 있어주고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남편이 있어서 쉽지 않았어. 정년 직전에 직장에서 사고로 거의 퇴직해야 했던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 퇴직연금으로 살아가기엔 좀 촉박해서 제안이 반가웠고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어. 평생 내 능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라 자존심 때문에 나가서 생계를 꾸려갈 수 없었어. 아, 엄마, 여기서 언니 집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해요. 왕복 2시간 걸려요. 매일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아빠 밥을 싸서
주중에는 언니네 집에만 있었어요. 아이들은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만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큰딸이 큰딸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매일 큰딸네 집에 가서 손녀를 보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우리 애가 성격이 순하고 다루기 쉬운 편이 아니어서 편안했어요. 눕혀도 울지 않아서 밥 먹을 시간도 충분했고 낮잠도 잘 자서 큰딸이 신경 안 쓰는 집안일도 내가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재밌었어요. 돈 안 받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어서 큰애가 용돈으로 준 돈이 도움이 됐고 손녀를 매일 볼 수 있어서도 좋았어요. 남과 학위 2자식이 있는데 이렇게 어린 자식은 처음이었어요. 손녀는 서투른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너무 열정적이어서 집에 돌아와서도 스마트폰으로 애들 언어 따로 공부했어요. 다르더라고요. 아기 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어머, 예쁘잖아. 그러면 우리 애가 잘해서 예쁜 게 아니야. 효녀잖아. 효녀잖아. 엄마 아빠가 힘들까봐. 할머니 품에 안겨 엄마 찾지 않고 그냥 밝게 웃어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6개월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사시는 사위가 와서 초대해 주셨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는 둘째 아들까지 드물게 모인 자리였다. 첫째 아들이 독립한 뒤로 남편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애는 예쁘고 남편은 훨씬 애정이 많아졌다. 여전히 화가 나긴 했지만 술이 감정을 조절하는데 독이라는 걸 간신히 받아들이고 술을 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기분이 좋아진 듯 사위와 술 한두 잔 마시다가 결국 그 술이 또 문제가 됐다. 시어머니, 부끄러울 것 없다. 새아들 잘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지만 그에 비하면 너무 적은 양이어서 늘 부끄럽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두 분을 꼭 크루즈에 데려가겠습니다. 사위도 좀 소심한 편이에요. 평소와는 다른 어린 아들 같아요. 친숙한 얼굴로 인사하고 술에 취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진심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돈을 저축해야 하는 자식들에게서 돈을 받는 게 더 미안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개입했어요. 그게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야, 네가 친딸이라도 돈은 받았을 텐데. 나도 좀 화가 났어요. 돈을 왜 받는 거야? 생각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참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눈빛이 바뀌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참는 게 힘들었어요. 최근에 괜찮았는데 또 술 마셔서 그런 거구나 생각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상했어요. 자존심도 없고 그냥 듣는 게 억울했어요. 내가 원해서 받는 거지. 돈이 없어서 받는 거야.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사람들을 붙잡고 놓지 않을 거야. 야, 내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내 퇴직연금은 내가 앞에서 아내와 바꿀 수 있는 돈이야. 이게 누구 앞에 있는 거야. 돈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공과금과 보험금이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은 순식간에 생긴 거야. 남편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꼼짝 못했어.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올려다봤어. 사실 그가 나를 잡은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사위와 딸들 앞에서는 처음이었어. 당장의 아픔보다는 아이들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지금 당장 나가야 할 사람은 아빠뿐이야. 이걸 키우는 애도 모르잖아.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나가. 왜 나가야 해? 내가 뭘 잘못해서 나가야 해? 실증나. 죽겠어. 그래서 집을 나간 거야. 아빠, 난 그런 짜증나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쓰레기통? 언제 내 인생의 쓰레기통 놀이를 한 거야? 내가 한 게 유일했어. 엄마도 그랬어. 엄마는 왜 아프고 돌아가셨어?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 그 말도 안 되는 말 때문에 아프셨어. 귀에 구멍이 뚫렸어. 엄마? 왜 엄마가 아픈 게 내 잘못이야? 왜 엄마가 죽은 게 내 잘못이야? 분위기가 점점 거칠어졌고 남편이 딸에게 발을 던질 듯이 위협하듯 다가와 그는 언제나 나를 향해 휘둘렀다. 사위가 남편을 붙잡았고 나는 첫 번째를 붙잡아야만 했다. 세인아, 진정해. 그만해. 그리고 사위가 나를 막기 전에 남편의 손이 빠져나갔다. 첫 번째 내 첫째가 아버지에게 머리를 부딪히고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눈에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남편의 뺨을 때린 것은 처음이었다. 술을 깨고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란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네가 뭔데 내 딸을 만지냐? 네가 뭔데 부끄러워하냐? 부끄러워? 이게 뭔데? 남편이 다시 손을 들자 첫째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이해해 달라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듣고 돌아가셨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 새어머니도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내가 그녀에게 돈을 준 것은 그녀가 편안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돈을 가져갈 아버지가 누구야?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글쎄, 나도 엄마도 세나도 아버지 때문에 편안할 수 없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 귀가 막혔어. 야, 멍청아 떤뜬, 내가 없었다면 너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자랐어? 나를 키우고 먹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돈을 벌어온 사람이 누구야? 아빠가 나가셨으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해. 아빠가 나아지셨으니까 내가 키우고 먹이를 줘야지. 그게 그렇게 불공평하다면 그냥 떠나. 내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 내가 아플 때 밤새도록 간호해줬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불러서 내 편을 들어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나를 낳아주신 아빠에게 울부짖을 때마다 네가 나를 위로해줬어. 다 내 엄마 때문이야. 아빠가 하던 모든 일은 나를 낳지도 않은 엄마가 다 해줬어. 그러면 너도 엄마 잘 대해야지. 아빠 덕분에 평생 남의 자식 키우며 살았는데 지금 당장 집을 나가려고 해. 나랑 같이 언니 막으려던 둘째 아이는 그냥 소리 없이 울었고 사위는 시아버지를 막으려 하지 않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어. 남편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 그냥 나가버렸어. 아빠가 나간 후 첫째 아이는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 그 뒤로 첫째 아이가 한참 울음소리를 들었어. 13살 때 아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말했어. 마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그 날처럼 큰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슬픔을 숨기며 우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어. 나는 넉넉한 경제적 지붕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깊을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것이다. 용기가 없었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니 너무 속상했다. 내 선택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무거운 공기가 가라앉은 거실에서 나는 침묵 속에 식탁을 치웠다.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다. 사위는 시아버지를 늦게 따라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고 둘째 아들은 소동의 손녀를 눈물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침실 문이 열리고 큰딸이 빨갛게 물든 눈으로 나왔다. 어렸을 때 이후로 본 적 없는 얼굴과 표정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큰딸을 꼭 껴안고 등을 두드리며 괜찮아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큰딸이 내 품에서 나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을 듯한 단호한 눈빛으로 엄마 아빠랑 이혼할게요 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아이들이 남편의 그림자를 떠난 뒤에도 남편과 함께 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잦은 언어적 학대와 가끔씩 겪는 폭력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편과 이혼하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중요했고 남편이라는 관계가 필요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왜 그렇게 사니? 왜 아직도 이렇게 사니? 아빠를 쓰레기통으로 초대하냐? 맞아, 엄마.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면서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나와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나를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왠지 아이들의 엄마라는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같았어. 나도 그 말을 들었지만 그 후에 큰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울음이 터졌어. 아빠 보고 싶지 않아서 독립한 거니까 일찍 나갔어. 그때는 아빠의 거친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고 엄마의 앞길을 가로막고 싶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이유였어. 아빠가 답답하다는 건 알지만 내가 일찍 독립한 게 더 큰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너무 속상했어. 엄마가 나와 세나를 친자식처럼 키웠다는 걸 알아. 아니, 그보다 더. 엄마가 아빠의 끊임없는 학대를 무기력하게 견뎌내는 걸 그냥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었어. 엄마와 세나가 서로를 타고 있는 것 같았거든. 아니, 그게 아니야. 세인아, 아빠가 이혼 안 해주면 나랑 세나를 고소해서 증언하게 해. 그리고 큰아들이 방에서 가져온 건 오래된 공책 몇 건이었어.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때마다 언제 그랬는지 일기에 적었어. 엄마가 아빠한테 맞을 때도 적었어. 알았어. 어떻게 몰랐어? 엄마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어. 엄마, 아빠랑 이혼해도 엄마야. 세인아, 엄마, 이제 우리 엄마. 세나 엄마, 우리 딸, 외할머니, 우리 남편 장로만 살아. 더 이상 우리 아빠 아내로 살지 마. 제발, 아빠랑 살고 싶으면 엄마도 아빠도 안 볼게. 남편과 이혼해도 세인, 세나 엄마로 살 수 있으니까 왜 더 걱정해야 해? 남편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이야.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증오도 정이라고 생각했고 잠깐 혼자 남겨질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어.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그 작은 불쌍함도 사라지게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 더 이상 그 쓰레기통을 치울 수 없으니 그만둬. 이 모든 게 하나가 된다면? 야, 양심이 없니?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누구인지 물어봐.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이혼해. 해보고 싶으면 해봐. 예상대로 남편은 쉽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딸들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 이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법정에서 남편이 저와 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파트너와의 가혹한 과거를 모두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큰아들이 오른손을 잡고 둘째 아들이 왼손을 잡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혼만 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계속된 언어적 폭행과 폭행의 증거와 딸들의 증언 덕분에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큰아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식이 있습니다. 집에 돌려보내서 시간을 더 주고 싶었지만 아기를 돌보라고 했어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첫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둘째 아이는 아빠와 한동안 살다가 결혼했어요.
그래도 첫째 아이와는 관계가 나빴지만 둘째 아이와는 사이가 좋아서인지 둘째는 아빠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에게 화살이 돌아가자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전 남편은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용서받고 돌아오고 싶어 같은 알 수 없는 말들이었죠. 아이들은 가끔 저를 그리워한다고 연락을 하지만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아이들과 사는 그의 모습이 마치 길을 잃은 개와 같다고 합니다. 그는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술에 써버리고 취한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며 삽니다. 결국 그의 성격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이 떠나버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노년에도 가족 없이 홀로 지낸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끔 안쓰럽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편은 아이들과의 인연을 통해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저 역시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눈물을 닦으며 바라보던 그날, 우리는 진짜 엄마와 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눈물을 함께 나눈 아이들 역시 저에게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남편과의 인연이 끝나면서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저를 함부로 짐승이라거나 애 같다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친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친어머니를 대신해 제대로 엄마 역할을 해왔는지 스스로 의심스러워 무덤을 찾지 못하고 아이들만 보내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친어머니가 없는 세월이 후회스럽지 않도록 끝까지 아이들에게 책임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겠다고 다짐합니다.